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괴가 되겠습니다. 유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을 속여 꿰어냄이라고 하는데요. 범행 대상은 연령에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주로 판단력이 뚜렷하지 못한 어린 아이를 인질로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인들이 유독 아동을 유괴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통은 돈을 목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와 돈을 교환하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 협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경찰, 범인이 대치하다가 더 큰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가족이나 목격자들의 신고와 수사기관의 대처가 빠르게 이어지면 범인을 검거하고 아이가 무사히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사건이 해결돼도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범인이 최대형을 받는 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 출소합니다. 그 뒤에 관리가 또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사법기관이 전부 이 전과자들을 감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완전한 교화가 아니라면 재범의 가능성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해결은 가능해도 그 기억을 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선진국일수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가장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분류합니다. 그만큼 아동 보호에 신경 쓰고 관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 세계는 사회적인 제도와 교육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낯선 사람을 외형으로만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범인을 성별이나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이 생기고 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동안 수상한 사람의 인상을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둡고 나쁜 인상을 가진 성인 남성을 그려왔다는 거죠. 이런 고정관념이 당연하던 시기에 아주 큰 충격과 파장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때가 1997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에 뉴코아 백화점이 있어요. 지금은 뉴코아 아울렛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백화점에는 취미생활이나 좀 아이들을 돌봐주는 개념으로 교육을 하는 문화센터가 있죠. 박초롱초롱 빛나리는 이곳에 영어 교실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대로 부모가 아이를 굉장히 예쁘게 키웠어요. 어딜 가든 눈에 띌 정도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는 이날 1시 30분쯤 문화센터를 들어가다가 주변에 서 있던 어느 임산부의 인사를 받게 됩니다. 서로 지나치면서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 사이에 박양도 껴있던 거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면서 잠깐 마주쳤던 임산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박양은 아까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사이인데다가 친절하게 말을 거는 임산부를 경계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대로 이 사람과 몇 번 대화를 하더니 따라 나서는 겁니다. 어딘가를. 그 뒤로 아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야 할 아이가 소식이 없자 가족은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모두 집에 돌아갔다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고요. 같은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하는 말은 어떤 젊은 아줌마와 함께 어디론가 갔다고 했어요. 아이가 유괴당했다는 생각이 이때 든 거고요. 경찰 신고를 했죠. 서울 서초경찰서는 강력계 형사들을 가족이 사는 집으로 출동시켰고 집 전화에 녹음기와 발신지 추적 장치를 설치한 뒤 범인의 전화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가 됐어요. 집에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박양을 데리고 있다는 말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통화 시간이 너무 짧아서 발신 추적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마 가족을 좀 초조하게 만들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 같죠. 유괴범들의 좀 전형적인 패턴 중 하나고요. 나름의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납치범이 다시 전화를 걸어올 가능성은 높죠. 그래서 밤새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아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다음날 오후에 걸려왔어요. 전날 6시에 나리를 데리고 갔다는 여성의 목소리와 같았지만 말하는 도중에
계속 이 사람이 한숨을 쉬는 겁니다. 좀 어딘가 불편한 상태처럼 느껴졌거든요. 경찰 지시대로 가족은 협박범과 통화를 길게 할 수 있었어요. 전화를 건 여성은 박양을 잘 데리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돌려받고 싶으면 현금 2천만 원을 준비해서 명동 전철역 남대문 방향의 출구 앞 건물 8층으로 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통화를 길게 한 덕에 경찰은 이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었어요. 범인은 명동에 있는 어느 은행 앞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이 형사들이 현장으로 출동도 해봤지만 범인이 이미 자리를 도망친 뒤였어요. 공중전화 근처를 지나던 사람들에게 이 여성의 인상착의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진술이 모두 달라요. 이거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 순간적으로 지나친 장면을 있는 대로 다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왜곡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절대적일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 그나마 공통된 내용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20대 정도의 여성으로 보였고 대체로 키가 작은 편이라는 진술이 있었어요. 경찰은 한국통신의 허가를 받아서 범인이 사용한 전화기를 뜯어 과학수사반에 지문 채취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는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공중전화 사용량이 많을 때였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전화기를 사용했는지 지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3시간 뒤인 밤 9시 박양의 집으로 두 번째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범인은 자신이 정한 장소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을지 다시 한번 알려줬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말했지만 범인은 잘 있으니 걱정 말고 때가 되면 돌려보내겠다며 같은 말만 반복했죠. 이번 전화 발신지는요, 명동의 커피숍으로 밝혀집니다. 박양의 엄마가 최대한 통화를 길게 끌었어요. 그러면서 발신지 위치를 확인했던 거고 명동 근처에 잠복해 있던 다른 형사들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이렇게 검거를 시도해 봤는데 범인이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요. 그래서 옆에 경찰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하지만 이미 위치가 확인이 됐죠. 형사들은 범인이 전화를 건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출구를 막고 손님들을 검문해봤죠. 실내에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포함해서 13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씩 신분 확인과 지문 채취, 그리고 가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등의 간단한 취조를 했지만 수상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은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만삭의 임산부였죠. 사실 이때 잡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임산부가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임산부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놀라 배를 차는 바람에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한다면서 빨리 보내달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성의 반응에 경찰들이 굉장히 난감해했어요. 유괴 사건이 원칙상 비공개 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커피숍에서 손님들에게 왜 지금 검문을 하는 건지 이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임산부가 아프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결국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경찰은 조사를 더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설마 임산부가 범인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간단히 지문만 채취해서 철수했습니다. 대신 커피숍에 있던 손님 중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감시는 들어갔죠. 다시 집에 걸려올 협박 전화도 기다렸지만 걸려오진 않았습니다. 아이가 범인을 자발적으로 따라갔다는 진술상 평소 알고 지내던 면식범일 가능성도 있어서요. 주변 인물 상대로 조사해봤지만 의심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박양이 사라진 지 5일이 지납니다. 범인의 전화는 계속 걸려오지 않았어요. 방법이 없죠. 경찰은 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TV와 신문이 8월 31일 잠원동에서 사라진 초등학생 유괴 사건을 매일마다 보도했고요. 범인의 몽타주와 목소리, 인상착의, 실종 아동의 사진을 전국에 공개했어요. 방송을 본 사람들의 제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었죠. 여전히 아이의 행방이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었는데 공개 수사 11일 만인 9월 11일이죠. 경찰서로 어느 중년 남성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는 약간 긴장한 상태처럼 느껴졌어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자신의 딸이 만삭의 임산부인데 9월 1일부터 가출한 뒤로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 밖에 형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성거린다면서 자기 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걱정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찰은 전화 건 남성을 경찰서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박양을 유괴한 범인의 목소리를 들려줘 봤거든요. 그러자 이 남성이 하는 말은 협박범의 목소리가 자신의 딸과 같다는 확신을 하는 겁니다. 용의자가 특정되는 순간이었고요. 동시에 공중전화에서 유괴범의 지문을 발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경찰은 범인의 위치가 파악되는 순간 바로 검거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해뒀습니다. 범인의 부모에게 결정적인 증거를 얻어낸 경찰은 유괴범이 아마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곳에 숨어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의 모든 숙박업소를 수색해봤습니다. 결국 범인은 사건 발생 42일 만인 1997년 9월 12일 오전 9시 20분 관악구 신림동의 어느 모텔에서 검거됩니다. 만삭이라 몸이 무거워서요. 제대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어요. 범인은 28살의 여성 전씨였습니다. 경찰은 전씨를 체포하면서 가장 먼저 아이의 행방을 물어봤는데요. 여기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2시간이 넘는 끈질긴 추궁 끝에 어렵게 전씨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범인인 전씨는 형사들을 사당동에 있는 지하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몇 달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는지 지저분하죠. 곰팡이와 거미줄,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전씨의 남편이 인형극단을 운영하다가 영업난으로 중단하고요. 소품 창고로 쓰다가 버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니까 전씨가 말없이 지하방 구석에 있는 등산용 배낭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박양의 시신이 있었죠.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코와 입, 손발에 테이프를 감아서 결박시켜둔 상태였습니다. 박양의 목에는 범인이 졸라 살해한 흔적이 뚜렷하게 있었어요. 사망한 지 며칠이 지나서 부패가 시작됐었고 몸 안에 가스가 찹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래서 팽창해요, 몸이. 전체적으로 좀 부어있는 상태였죠. 전 씨의 남편은 자신의 아내가 이런 일을 벌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강하게 항의했고요. 어딘가 오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 씨는 박양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경찰에게 직접 안내했고 자신이 직접 유기해둔 가방도 가리킨 사람입니다. 범인이 확실한 거죠. 범행 동기가 돈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 씨에게 왜 박양을 납치하고 목숨을 빼앗은 것인지 이 좀 자세한 이유를 들어봐야 합니다. 물어보니까 횡설수설 하면서 알 수 없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전 씨는 자신들이 운영하던 인형극 사무실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신을 성폭행했고 아이를 유괴해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거기에 이번 범행이 자신 외에 2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이 같이 했었다, 공범들이 있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형사들은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범 여부를 조사해봤지만 전 씨가 이 와중에도 계속해서 진술 번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죠. 형사들은 수집한 단서와 증거들을 근거로 강하게 추궁했습니다. 전 씨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자신의 빚 3천만 원을 갚기 위해서 범행을 저지른 거라고 자백했죠. 이렇게 검거가 됐어요. 이 진술이 이제 일치하는지 사실과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 씨의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봤는데 아버지가 재산 등록 대상자입니다.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서 이렇게 직접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고위 공무원 출신이었어요. 부유층 가정인 거죠. 그런데 성인이 되면서 무역학과에 입학해 졸업도 잘했고요. 직장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하던 진로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금방 실증이 들었고 그만둡니다. 사실 전 씨는 글쓰기가 취미였어요. 대학교 때 학보사 기자도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전문대 문예창작학과에 입학해서 다시 대학교를 다녀요. 적성에 맞는 일이었습니다. 학교도 이때 잘 다녔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좋았는데요. 문제는 2년 뒤에 학교 선배와 만나기 시작하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일로 결혼을 하게 돼요.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면 결혼을 하는 건 맞습니다. 서로 그러려고 약속이 됐는데 전 씨 집안에서 아주 극심하게 반대를 했던 거죠.
결국 결혼은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집안과 좀 거리가 멀어졌고요. 경제적인 지원도 끊어지게 된 거예요. 전 씨는 집을 나왔어요. 서울 신길동의 반지하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합니다. 임신한 몸이니까 일을 할 수는 없었고 남편이 인형극단으로 돈을 벌고는 있었지만 사실 인기가 없었어요.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죠. 원치 않는 상황이 왔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아껴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아무래도 결혼 전에는 부유하게 살던 습관이 있어서 이 쓰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사치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3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됐던 거고요. 가정 형편이 더 나빠지니까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임신 8개월째에 전 씨는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죄를 계획하죠. 부유한 집의 아이를 납치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향했고요. 마침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박양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전 씨는 박양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렇게 경계를 풀게 한 다음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고 이미 범죄 시나리오가 다 그려져 있던 거죠. 박양이 건물에서 나오자 재미있는 곳에 가자면서 남편이 인형극단을 운영했던 사당동의 그 지하 창고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박양에게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박양은 전혀 경계심 없이 전부 사는 곳과 집 전화번호를 이야기했고요. 오후 6시가 되자 박양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은 전 씨에게 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대답 대신 아이의 손발을 묶었고 수면제를 먹여 재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무것도 먹으려고 하지 않아서 재우지 못했죠. 전 씨는 아이가 고함이라도 지른다면 자신의 범행 사실이 드러날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을 졸라요. 유괴 당일날 사망했던 거죠. 통계상 유괴 사건이 벌어지면 1시간 이내에 44%의 아동이 사망하고요. 3시간이 지나면 74%, 24시간이 지나면 91%의 아동이 사망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유괴 하루가 지나면 아동 생존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유괴 상황에서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범인들이 저지르는 극단적인 결과인데요. 범인이 아동을 유괴한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는 들지만 막상 아동의 생각을 성인 입장에서 해석하기는 힘들거든요. 매 순간이 의도와 예정이 없던 돌발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계속되면요. 결국 자신이 범행에 실패하고 붙잡힐 것 같다는 압박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정이 없던 살해를 결국 하게 되는 것이죠. 전 씨도 이 상황을 겪은 유괴범이었던 겁니다. 박양이 사망하자 전 씨는 아이 옷을 모두 벗겼어요. 그래서 등산용 가방에 넣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합니다. 이미 사망했지만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던 거고요.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남긴 단서를 찾아서 추적을 시도했고 결국 붙잡히게 됩니다. 취조 과정에서 거짓말과 진술 번복으로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했지만 결국 자신이 계획한 단독 범행임이 들통났고요. 아동을 유괴해 목숨과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죠.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검찰은 전 씨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반복하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허위 진술을 했는지 전문가에게 정신감정 의뢰도 해봤어요. 결과가 어떨까요? 전 씨에게 연극성 인격 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연극성 인격 장애란 주변의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관심에 과도한 집착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이나 감정 표현을 과장해서 표현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전 씨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공범이 더 있다고 주장한 것이 연극성 인격 장애에 해당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검찰은 전 씨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해서 사형을 구형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사형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요. 전 씨가 초범에 정신질환을 겪는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임산부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까지 죽일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사형수가 임신했을 경우에 출산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집행을 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국내 형법에 따른 기준으로 판결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씨가 지금도 교도소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출산한 아이는 남편이 데려간 뒤에 미국으로 입양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만이 아니라 전혀 수상해 보이지 않던 만삭의 임산부가 아이를 유기한 범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죠.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요, 1980년대부터 수상한 낯선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웃이나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자주 일어나면서 안전교육의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좀 뒤늦게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어요. 우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먼저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범죄율을 좀 줄여나가자는 의도인 거지, 한 나라의 범죄율을 0으로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어느 정도 좀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범죄가 진화함에 따라서 이 교육 방식도 계속 개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좀 제가 올리는 영상이 조회수가 늘어났습니다. 새로 구독하신 분들이 많아졌는데 감사드리고요. 댓글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사건이 있으시면요, 아무 곳에나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1997년 서울에서 일어난 박초롱초롱 빛나리 유괴살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